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를 진행하는 문민대입니다. 영상에 광고가 3-40초가량 나와서 조금 불편하셨죠? 광고료 수입 100%와 개인적인 지원금은 앙코라스의 나라 캄보디아 시골 마을 초등학교의 학용품과 의약품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증 취득 공부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열공하셔서 나눔도 실천하시고 꼭 원샷 원킬 하세요. 이번 강좌는 DAT 2급 기출문제 39회 이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먼저 질적 특성,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문제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속성으로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적합성, 두 번째는 신뢰성, 세 번째는 비교 가능성, 네 번째는 이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중에 목적 적합성에는 다시 3가지로 나뉘어지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리고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각각 3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말들은 말 그대로입니다. 예측가치, 말 그대로 예측하는데 사용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미래의 재무정보 등을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정보고요. 피드백 가치, 당초 예측치를 확인, 수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피드백이라고 하죠. 입력된 결과가 입력되어서 처리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정확할 때 다시 재입력을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구하는 것. 적시성, 의사 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신뢰성도 3가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충실성,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를 말하게 되며, 검증 가능성,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다수의 측정사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되어야 되고요. 중립성,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이 아닌 편의 없이 중립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즉, 이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게 되면 신뢰성은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면 목적 적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목적처는 목적 적합성 3가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한 번씩 하죠.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때 그 피도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적색입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 3가지가 목적 적합성이고요. 나머지 3개는 신뢰성이다. 물론 6개를 다 기억해도 좋지만 목적 적합성이 아닌 것은 신뢰성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1번 보겠습니다. 상장법인인 쥐항공은 1분기 돈익계산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 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적시성이 여기에 해당되죠. 적시성이란 말은 필요한 정보를 제때제때 제공하는 것을 적시성이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래는
우리 무형자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이란 말은 첫 번째, 눈에 안 보여야 되죠. 무형자산. 두 번째, 내 것이어야 됩니다. 즉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며, 세 번째, 이것이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형자산, 즉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거.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는 0원으로 하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이런 것들이 있죠.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없다면 정액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프로젝트 초기의 연구 단계에서의 연구비를 지출하였다. 이것이 바로 계정과목 이름이 경상연구개발비가 됩니다. 연구 단계가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지출하면 개발비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연구 단계에서 지급한 연구비는 이것이 정확하게 경상연구개발비가 됩니다. 판매비와 이건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 됩니다. 다음,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 영업권이 되겠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아니라 돈을 주고 구입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으로 현금을 지출하였다. 3번은 명패네요. 명패 이런 것들은 소모품비로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잡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소모품비가 더 맞는 것입니다. 재경팀 직원에게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교육 훈련비가 되겠죠. 따라서 2번만 영업권 무형자산이 되고요. 나머지 3개들은 다들 비용으로 됩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G항공의 오류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1000만원이다. 다음의 회계처리 오류 사항을 수정한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현재 당기 순이익은 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거 다 처리했을 때 당기 순이익에 변화가 있단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 당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즉 줄 때 무엇으로 했단 말입니까?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란 말은 보험료로 했단 말입니다. 기간 미경과분 30만원을 계상 누락하다. 자, 경과람은 지난 것, 올해 것을 말하고요. 미경과란 말은 안 지난 것, 즉 내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경과분 30만원이 있단 말은 먼저 준 보험료가 30만원이 있단 말이죠. 먼저 준 비용이니까 차변이 선급 비용이 되고 대변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30만원 줄여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결산의 사실 해당이 됩니다.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차입금이란 말은 돈을 빌려왔죠. 미지급분 20만원의 계상을 누락하다. 즉 이자 비용이 20만원 발생했고 그것을 안 주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2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값을 찾는 것은, 자, 첫 번째는 대변에 보험료 나왔으니까 비용이 30만원 소멸되었고, 그리고 밑에 것은, 두 번째 것은 비용이 발생되었죠. 그러니까 30만원 소멸돼야 되고 20만원 발생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소멸되어야 됩니까? 10만원 줄어듭니다. 그러면 비용이 10만원 줄어들었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1000만원에서 이거 30만원
줄어들고 20만 원 또 발생했으니까 1,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간단하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기순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서 붕괴를 했더니 여기에 자산과 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자산은 더하기를 하고 부채는 빼주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더하고 20만 원을 빼니까 10만 원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010만 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정확한 답은 이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풀이 방법은 수정전 당기순이익 1,000만 원에서 보험료 30만 원 선급분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해야 되고 이자 미지급분 이자 비용 발생인 거 있죠. 이거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010만 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또는 그것이 아니라 결산 붕괴를 하고 나셔서 이렇게 하고 나셔서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버리면 또 됩니다. 밑에 빨간 거로 적어둔 말이 그 말입니다. 또는 결산 정리 후 수정전 당기순이익에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면 정확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1번 방법으로 하든지 2번 방법으로 하시든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쉬운 걸로 처리하십시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0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 삼각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대손 삼각비에 관련된 문제가 되네요. 제가 이 문제에 답은 3번이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맞고요. 해설이 나와 있는데 해설이 저는 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원문입니다. 자, 2019년 말 매출채권 잔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런갑다. 내용은 별다른 내용이었고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점이 2019년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60만 원입니다. 내용은 큰 게 없고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60만 원이다. 됐네요. 세 번째, 2019년에 상각된 매출채권 중 2020년에 회수된 금액이 50만 원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9년에 대손 처리된 대손 상각이 생겼겠죠. 매출채권 중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차변의 보통예금 50만 원이 되고요. 이 내용은 외상매출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대변에 대손충당금 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60만 원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여기서 얼마가 더 들어왔습니까? 50만 원 들어왔으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은 현재 얼마가 있다? 110만 원이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면 내가 가진 대손충당금은 110만 원입니다. 다음 2020년 중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된 매출채권 금액이 80만 원이다.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했네요. 지금 8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내가 가진 것은 얼마가 있습니까? 110만 원. 넉넉하죠? 넉넉하면 대손충당금에서 꺼내었으면 됩니다. 차변이 대손충당금, 대변은 매출채권 되겠죠?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엄이 될 겁니다. 80만 원. 별 문제 없고요. 다음 이렇게 하면은 나는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을까요? 110만 원에서 얼마를 꺼내었었습니까? 80만 원을 꺼내었었기 때문에 잔액은 얼마가 된다?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말 매출채권 잔액은 3,500만 원. 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때도 대손충당금 잔액은 30만 원이네요. 매출채권 기말잔액의 2%에 대해서 대손을 추정하다. 그러면 매출채권이 얼마였습니까?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의 2%니까 0.01을 곱하면 70만 원이 필요하네요. 70만 원이 필요한데 최종 설정되어야 되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된다?
7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손충당금은 별 말이 없으면 보충법을 선택하죠. 내가 현재 가진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였습니까? 30만 원. 그러면 얼마 더 보충해주면 될까요? 40만 원을 더 보충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이 대손충당금, 차변이 대손상각비 40만 원. 지금은 이 대손상각비가 얼마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 중에는 대손상각비라는 게 나와 있지 않죠. 정답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은 제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통해 2020년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자, 2019년도네요. 기초가 100만원, 단기가 600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취득원가가 200만원이 남았고, 그런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150만원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순실현 가능 가치입니다. 자,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보수주의죠. 적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입니다. 자, 먼저 순실현 가치라고 있는데요. 결산 시점에서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금액을 순실현 가치라 그럽니다. 지금 내가 살 때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200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손실현 가능 가치란 말은 가격이 내렸단 말이죠. 내렸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가격 하락 때와 재고자산 평가액이 있는데요. 가격 상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는 하락한 만큼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하고요. 차변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게 됐다는 거, 이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이 된다는 거. 두 번째,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재고자산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있죠. 여기에서 빼버린 겁니다.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인데요. 이게 없어지고 대변은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 환입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시험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재고자산의 평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즉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는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다라는 거, 하락했을 때,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매출원가에 가산해 주고요. 그리고 평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적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이 두 개가지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게 낫습니까? 실현 가능 가치 있죠? 이게 적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가 된다?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네요. 이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가 될까요? 150만 원일 수밖에 없죠? 150만 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인데요. 여기도 기말 상품 재고액을 봤더니 취득원가가 300만 원, 손실현 가능 가치가 200만 원, 적합법이니까 2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700만 원에 150을 더하면 850입니다. 850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0이네요.
그러면 65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리는 제가 이렇게 메모해 두었습니다. 기초상품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그게 상품 매출 원가고 하는 공식 아닙니까? 즉가법에 의해서 이 금액과 이 금액만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하나 필요한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즉가법을 채택하고 보수주의죠. 보수주의를 채택한다는 거 하나,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가격 하락분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는 거, 이거 알아주시기 바라며 분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G항공의 2020년 2월 중 상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2월 말 현재 상품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2월 1일입니다. 외상 매입 1000개인데요. 단가가 120만원, 1200원. 그럼 120만원이네요. 매입 운반비네요. 운반비 살포 팔다죠.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만원. 그럼 121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6월 9일 매입 애누리 하자가 있어서 깎았죠. 이만큼 깎았고 매입 할인 약속에 의해서 깎은 거고 이것도 마이너스 매입 한줄 샀다가 돌려줬죠.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두 개 플러스해서 이만큼 빼주면 되겠네요. 자, 제가 메모해 뒀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 가격에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한 다음에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한출을 빼주면 됩니다. 다 빼주면 계산해 보시면 1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G항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회사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즉 다시 말해서 10원 됐다가 20원 됐다가 30원 됐다가 50원 됐다가 이렇단 말이죠. 단기 순이익을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평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선입선출인지 후입선출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물어보는 것은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는 얼마인가? 자, 먼저 선입선출법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며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대부분 선입선출입니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말이 많죠. 먼저 온 사람한테 마스크를 먼저 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 이런 말이 되며 매출 원가는 과거의 원가로 계상되어 현재의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10원부터 50원까지 있다면 선입선출은 10원짜리를 꺼내주기 때문에 내가 100원 받았다면 이게 현재의 원가는 50원인데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시에는 손이익이 높게 계상됩니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10원에서 50원으로 올랐는데 100원 받고 팔았다면 구입선출이었으면 50원이 남았을 텐데 선입선출이면 10원짜리를 꺼내주기 때문에 90원이 남죠. 그러니까 손이익이 높게 계상됩니다. 기말 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원가로 보고되므로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시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4개를 팔았다면 10원짜리부터 40원짜리 주고 남아있는 것은 50원짜리가 남으니까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시가에 가깝습니다. 구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에 완전히 100% 반대말입니다.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죠. 그럼 구입선출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죠. 이루어집니다. 순이익이 낮게 계상되고요. 시가에 가깝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구입선출은 나중에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합니다.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죠. 반대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죠. 순이익이 낮게 계상되죠.
기말 재고액은 낮게 계상이 됩니다. 자, 요거 아마 이 그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산회계 2급, FAT 2급에 있던 것을 캡처해서 그대로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렇단 말은 지금 손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손익이 가장 크게 계상된다는 평가 방법은 무슨 방법이다?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를 물어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2월. 자, 100개가 있었네요. 매입 400개, 그럼 총 500개가 있습니다. 매출이네요. 3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전기 2월 100개에 3월 15일 날 구입한 200개를 주면 300개가 되겠죠. 남아있는 것은 3월 15일 것이 200개가 남았습니다. 다음 매입 100개, 100개를 구입했네요. 그럼 총 300개가 있습니다. 매출 200개. 자, 그러면 어떤 거 200개 꺼내줄까요? 3월 15일 거 200개 꺼내주면 되겠죠.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게 남았습니까? 8월 5일 거 100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8월 5일 거 100개가 남았고 8월 5일 거의 단가는 얼마? 1,500원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선입선출법과 구입선출법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항공은 사내 적립식 퇴직 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퇴직금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단 말이네요. 김항공시 퇴직 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500만원이다. 즉 항공은 퇴사한 종업원 김항공시에게 퇴직금 6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김항공시의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이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충당부채 처리하는 방법은 대손 충당금 처리하는 방법과 거의 100%는 심하고요. 98% 동일합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 연결된 거래입니다.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1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넉넉하죠. 왜? 200만원입니다. 그럴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3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자, 요때 주고 나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50만원 남았죠. 그런데 3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일부 있습니다. 50만원밖에 없죠. 그러면 있는 만큼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없는 만큼은 퇴직급여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아예 없죠. 그럴 때는 퇴직급여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넉넉한 경우는 퇴직급여, 일부 있을 때는 있는 만큼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없는 만큼은 퇴직급여, 아예 없을 때는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과 거의 똑같죠. 대손충당금 할 때 넉넉하면 대손충당금, 일부 있으면 있는 만큼은 대손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상각비, 아예 없을 땐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방법이 거의 똑같고 계정과목 이름만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회사가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600만원입니다. 500만원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머지 100만원은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되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몰라서 찍는다 하더라도 2번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500만원이 나갈 수가 없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이것도 가끔 한 번씩 출제되는 겁니다.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적용 대상이다. 자, 법인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요까지는 맞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랬으면 맞았을 텐데 법인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안 돼요. 2번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간이 과세자들과 거래를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은 돈이라면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 사업자에게 구입을 하게 되면 10%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간이 과세자한테는 영수증을 교부받기 때문에 매입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3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 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은 간이 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사업자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일반 과세자와 달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의 경우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간이 과세자도 음식점과 제조업의 경우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제 매입세 공제란 가공되지 아니한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를 하여 가공해서 팔게 되면 부가세를 받게 됩니다. 이때 구입한 원재료, 가공되지 아니한 농, 축, 수, 임산물 이 원재료에 대해서 부가세 일정 부분은 부가세에 내었다 치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제 매입세 공제랍니다. 이 의제 매입세 공제는 실무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공제율도 좀 알아주시고요. 10번입니다.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항공, 전자제품 제조업이네요.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내역이다. 이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은 얼마고 이 말이 되고요. 이 말은 이 중에 불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공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불공입니다. 기부금, 접대비, KTX 관련 접대비 관련 KTX, 항공권, 택시 요금 매입세 불공입니다.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단 1000cc 미만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입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차, SUV죠. 지프형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125cc 넘는 거, 캠핑용 자동차는 승용차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 용도 구입 매입세,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이는 겸용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과세와 면세를 같이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서 과세 물품을 구입해서 면세했으면 그런 매입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물론 20일까지는 해줍니다. 왜? 우리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20일까지는 또 해준단 말입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에 거는 안 되지만 20일까지는 해줍니다. 불공이란 말은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불공이랍니다. 자, 이 내용은 아셔야지 우리가 실무도 할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원재료 매입세. 당연히 이거 불공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공사유에 나오는 것만 불공입니다. 이거 매입세 공제됩니다. 두 번째, 그랬죠. 접대용품, 접대비죠. 2번은 안 됩니다. 3번,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이든 뭐든 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제조회사입니다. 렌트카업이 아닙니다. 승용차 3500cc니까 1000cc 미만이었더라면 될 텐데 1000cc 이상이니까 이는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겁니다. 4번,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유지 보수 관련 매입세 불공사유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0만원과 220만원을 댔더니 570만원인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부가세에 자주 출제되는 부가가치세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도 앞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란 말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난 회사와 약정에 의해서 주로 월말에 한 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공급대가가 아닙니다. 공급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가가 3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되고요. 3억 원이 안 되고 1억이나 2억이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깎아주고 되돌려 받았으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도착하기 전에 부셔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팔린 게 아니잖아요.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금액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발행을 안 해줘요. 그러면 내가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다시 그 해당 업체에 물어보겠죠. 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줬어?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다 발행하죠. 지연대가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체이자인데요. 일반적인 이자와 지연대가로 받는 연체이자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체이자는 우리가 돈을 받는데 하루 이틀 한 열흘 늦게 받으면 늦게
주거나 받게 되면 연체이자가 있죠. 연체이자가 있는데 그 조금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부 판매에 따른 상당 금액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50개월 할부로 팔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있겠죠. 할부니까 할부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그것과 연체이자, 지연 대가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혼돈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고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지 사업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과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는 상품권을 팔았을 때가 아니라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됐을 때,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금액이 금액 또는 기간이 상당 기간, 긴 기간 있죠. 이럴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직수출 및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우리 선적지 인도 조건 기억하시죠? 수출 재화의 선적일, 부동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예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 그러니까 체험분 있잖아요. 우리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체험분이 있는데요. 그런 판매입니다. 그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팔린 거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요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부가가치세법 한 4바닥 몇 개 되진 않습니다. 꼭 좀 믿겨주시고요. 자, 틀린 거 찾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분도 맞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매업은 일반 개인에게 팔 때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를 하게 되면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아닙니까? 면세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면세업은 부가세가 없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은? 면세 사업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랬죠. 공급가액이 얼마?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법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금융소득이네요. 통지예금의 이자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개시를 수입시기로 한다. 자,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개시일이 아니라 수입시기는 인출일 돈을 꺼내는 때 수입시기로 봅니다. 1번 되지 않습니다. 출자 공동사업의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출자 공동사업자란 말은 우리 동업하는 거 있죠? 그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배당소득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틀렸고요.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된 배당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일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소득세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데서 소득세법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소득세법 국세청 홈페이지는 아니네요. 소득세법 전자정부에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칙도 있고 다 기억하셔야지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자, 12번 같은 문제는 이런 거는 알아주시면 참 좋고, 아니면 나는 12번 이런 것도 꼭 맞추고 싶다 이러신 분은 네이버에서 소득세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래쪽에 나옵니다. 소득세법에서 1조부터 몇 조까지 있고 70 몇 조, 80 몇 조 이래 있고 부칙도 있고요. 시행령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짧게 공부하면서 법관이 될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외우시기는 힘듭니다. 문제에 나오는 정도 아시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게 나오면 맞춰주시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하나 찍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꼭 맞추고 싶다. 그러면 법 공부하시면 됩니다. 외우시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법인데 왜 우리 빨간불에는 지나가면 안 되고 초록불에는 지나가잖아요. 그걸 왜 빨간불에는 지나가면 안 되고 초록불에는 지나가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법이니까. 이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항공씨의 2020년 귀속소득 내역이다. 김항공씨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금융소득을 물어봤네요. 별도의 언급이 않는 한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 자, 여기 보니까 가나다가 있는데요. 답은 원천징수 안 됐다고 돼 있네요. 나머지는 원천징수 다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거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적 공제할 때 부양가족 소득 공제 시 소득 유무의 판단입니다. 사업소득, 양도소득,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놓으면 초과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융소득 금액 이자소득 플러스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2천만 원 이하는 인적 공제가 된다 그랬죠.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은 500만 원, 그리고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이 1200만 원이 초과되면 인적 공제가 안 되는 거. 그리고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인데요. 어떤 것은 분리과세, 그 다음에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 어떤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거든요. 대부분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과는 공식이랄까요? 방법입니다.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공제율이 60%입니다. 빼면은 기타 소득 금액인데 이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되면 종합과세입니다. 300만 원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었다. 기타 소득 금액이 종합과세 하고 싶으면 종합과세 하시고 분리과세 하고 싶으면 분리과세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그리고 복권 당첨금 기억하시죠?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얼마가 있더라도 인적 공제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때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 중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분이죠.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입니다. 납부는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 되는 거예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요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입니다. 요거는 지금 일어날 때는 크게 필요는 지금 없겠네요. 근데 필기시험에도 출제가 되고요. 실기에는 이게 안 되면 또 못 맞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등의 양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타 소득 수익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은 60%입니다. 그런데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 아시고 나머지는 다 60%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상금과 부상 있죠. 이 상금과 부상은 80%고 나머지는 6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60%짜리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60%인데 상금과 부상은 80%다. 그런데 자, 요거 있네요. 점당 6천만 원 이상의 서화 골동품 이거는 80%인데요.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 정도 알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물어본 것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얼마인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2번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기타 소득이니까요. 그러면 랍니다. 이거 3개가 되는데요. 배당금, 그리고 현금 배당, 비영업대기의 이익입니다. 이거 3개를 더해봤더니 얼마? 400만원, 300만원,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 얼마입니까? 1600만원이네요. 1600만원은 2000만원까지 종합과세 안 된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 자, 요것들은 다들 원천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원천징수 되지 아니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만 정답이 되어서 300만원이죠. 이 300만원은 종합과세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2번이 안 된 것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인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물어봤잖아요. 이 아예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빼고 그러면 현금 배당, 그 다음에 현금 배당, 그리고 이익 배당입니다. 라가 되어서 이거 다 돼서 2천만 원이 넘었더라면 2천만 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 금액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과세가 안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음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받은 현금 배당 있잖아요. 원천징수 안 됐죠? 안 됐고 이건 뭐 없다 하더라도 이는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소득세법입니다. 법의 연금소득입니다. 첫 번째,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메모해 뒀습니다. 자, 소득세법 73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그리고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은 12월달, 1월달까지 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직장에서 2월달 월급 받으면서 소득세 떼고 나오잖아요. 떼고 나오는데 5월달에 다시 확정신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10일날 확정신고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번에 해당되고요.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에 해당되겠죠? 3번에 해당이 되고 맞는 말이 되며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요. 퇴직소득만 있는 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득세법 73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나와 있습니다.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맞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연금의 수입시기입니다. 수입시기인데요. 저도 대부분은 연금을 수령하는 날, 지급받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공적연금인 경우에는 공적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받은 날이 아니라 수령한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연금소득 공제금액이 연금소득을 받았는데요. 그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 원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겠단 말입니다. 맞는 말이며 3번은 좀 알아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무에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요. 자, 이게 소득세법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47조에 나왔습니다. 연금소득 공제라고 했어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 급여액에서 다음의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이 표대로 공제해 준단 말입니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자, 이 표는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요. 아마 이 표는 시험 치실 때 다 주어질 겁니다. 주어지는데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공제액이 이 공제받는 금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을 공제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연금 소득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 원을 공제한다. 맞는 말입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퇴직이죠.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1번하고 3번 보기 정도는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자주 출제되는 말이니까요. 좀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몇 개만 메모해 두었는데요. 보세요. 소득세법 73조가 있단 말은 1조도 있단 말이고 2조도 있단 말이고 이런 게 엄청 많죠.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좀 빼왔습니다. 빼왔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규칙도 있습니다. 다 외울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 물론 나는 꼭 100점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다음은 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씨의 2020년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소득세가 환급되는가 봐요. 되돌려 받는단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근로소득 금액이 3,600이래요. 종합소득 공제되는 금액, 빼주는 금액이 얼마? 2,400. 그러면 이 사람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얼마로 볼까요? 1,200으로 보겠죠. 왜? 빼주는 거니까 1,200.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1,200이니까 1,200 이하 여기에 해당되어 있죠. 과세 표준은 6%네요. 6%. 그리고 랍은 김항공씨의 세액공제 합계액은 52만 원으로 가정하고 20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50만 원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세 표준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근로소득이 얼마? 3,600인데요. 공제 금액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요 산자가 여기 적혔네요. 산출세액은 1,200만 원 곱하기 6%죠.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이제 라분과 마분이 없었더라면 나는 얼마 내면 된다? 72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라분에서 김항공씨 세액공제가 52만 원으로 가져가네요. 내가 72만 원인데 52만 원은 세액공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세액을 구하는데요. 72만 원에서 52만 원을 빼야 되겠죠. 공제되니까 내가 납부할 세금은 얼마가 됩니까?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50만 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을 받을 때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 얼마다? 세금이 50만 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돌려받아야 되겠습니까? 30만 원. 그래서 최대 30만 원. 정답은 30만 원이 3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내가 라분입니다. 마법. 자, 원천징수액이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50만 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냈던 세금이 얼마란 말입니까? 50만 원을 냈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우리 회계에 들어간 삼각형이 마이너스 표시죠. 마이너스 90만 원이 되었다 쳐요. 이럴 때는 과연 얼마가 환급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내가 원천징수 당했던 돈이 총 얼마다? 50만 원을 냈습니다. 국세청에 그동안 냈었어요. 그런데 이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쭉 해봤더니, 금액이 쭉 다 했더니, 요거, 세액공제가 52만 원이 아니라, 세액공제가 152만 원이었다 쳐요. 152만 원. 그러면 70에서 51을 빼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70에서 51을 빼면은 150이니까 80이죠. 8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환급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급세기 마이너스 8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하면 마이너스 130만 원을 받아야 되네요. 자,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는 과연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 원입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냈던 세금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은 내가 납부했던 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50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다? 납부한 50만 원까지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지도 않은 것을 내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들면 원천징수를 내가 여기까지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0원이었어요. 0원이었다 가정하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3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낸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내가 냈던 세금 중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그 초과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므로써 39회 이론 부분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